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지난 주말 한 미국 유력 일간지의 기사 한 줄이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해외 미군 기지에 수용하려고 하는데 한국도 포함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나라 정부 누구도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과 온라인에선 벌써부터 찬반 양론이 불붙고 있습니다. 2018년 예멘 국민 500여 명의 난민지위 인정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가 이미 큰 홍역을 겪었던 터라 앞으로 어떻게 국면이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보도본부 한나인, 먼저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2주간 방역의 대응이 이 4차 유행 극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반토막이 나서 임대료도 모델 그런 형편입니다. 이번에 또 연장을 한다 그러면은 자영업자들은 죽으란 거하고 똑같은데. 근본 모더나사의 공급 확대로 보다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짧고 굵게 하겠다던 수도권 4단계, 오늘부터 세 번째 연장이 시작됐죠. 네, 이 고강도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2,000명대까지 불어나게 되니까 정부는 수도권 4단계를 또 2주 동안 연장을 하면서 수도권이 최소 8주, 비수도권은 6주 동안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거리 두기가 또 연장되니까 이에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일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또 눈물과 분노로 표출이 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백신 접종 완료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거리두기 효과만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18명을 기록했습니다. 휴일 영향으로 엿새 만에 1,500명대로 내려갔지만 네 자릿수 유행이 48일째나 이어지는 데다 전국적으로는 산발적인 감염도 발생을 하는 만큼 4차 유행 위기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위중증 환자도 400명이 바로 코앞인 399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라서 갈수록 코로나19 상황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중증 환자가 늘면 우리가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치명률인데 그것도 높아지는 그런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위중증 환자가 400명대 안팎으로 뛰면서 이 사망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증 환자가 늘어나며 병상 상황도 이 수용 역량 한계선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대전과 세종엔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이 아예 없었고 충남도 겨우 한 자리 여유가 있었던 데다 이 수도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이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각각 80%와 이 90%를 넘어서면서 입원 가능 병상은 서울은 18.2%, 경기는 6.29%뿐입니다. 더구나 의료 현장에서는 이 빈 병상이 있다 해도 이 돌볼 의료진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정도인데요. 결국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간다면 병상, 장비, 인력 이 삼중고의 의료 대란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네, 정부는 앞으로 2주를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극복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자칫 긴장을 늦추면 폭발적인 유행 증가도 가능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고요. 오늘부터 영업시간이나 사적 모임 등이 일부 변경된 거리 두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부터는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이 밤 9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기존 4단계에서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지만 1시간 더 단축이 된 거고요. 다만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했던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률에 발맞춰서 일부 완화하면서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서 4명
4명까지는 식당과 카페 이용이 허용이 됩니다. 이 정부가 영업 제한 조치를 더 조이게 되면서 그제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검은색 복장을 한 자영업자 10여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걷기 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의 제지 또 거센 비바람의 영향으로 소수 인원들만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폭우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많이 내리는 비도 자영업자들이 흘린 눈물보다는 적을 것이다. 멈추라고 해서 멈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직원들의 월급 또 임대료 등의 부담이었다. 이런 토로를 하면서 눈물 섞인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접종을 다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4명까지 모여도 된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내놨었는데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가라앉히는 데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런 건가 보네요. 네, 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요. 이 정부의 유화 체계도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루는 양상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 접종 완료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의 큰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반응들인 건데요. 이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접종 완료율이 22.5%를 기록했죠. 또 여기에 상당수 접종 완료자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이 젊은 층만큼 외부 활동을 통해서 자영업 매출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젊은 사람 가운데 백신 2차까지 다 맞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와닿지도 않는 대책을 정부가 선심 쓰듯이 내놓으니까 기가 찬다. 이런 한 자영업자의 말도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의 대책이 또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야권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께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퇴근 후 부모님을 뵙고 싶어도 방역 기준을 지키느라 댁에서는 뵙지도 못하고 카페에서 배워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방역 기준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잡으려다 국민들 목줄을 조이게 생겼습니다. 정부에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 피눈물을 짜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하시렵니까? 네, 또 어제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도요, 이 자영업자들의 서글픈 시위를 봤다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모두의 행복이 어느 특정 계층의 일방적인 희생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 방역 시스템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의 방역 수칙은 정의롭냐고 이 문정부를 겨냥해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요, 이번에 추가된 백신 인센티브에 이게 맞는 대책인가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오후 6시 이후 식당과 카페에서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고 방금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일반 가정집 등에서는 완료자를 포함한 4명이 모일 수 없으면서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식당과 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 포함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이 모이는데 그렇습니다. 가정집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맞습니다. 무슨 이유죠? 이게 방역 당국이 4인 모임을 허용하는 백신 인센티브 대상 장소를 식당과 카페로 한정하는 이유. 이게 있는데 직접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식당 카페에서 이 예방접종자 2명이 추가되는 부분들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이 부분들을 허용하게 되면 집에 있는 고령층 부모님들을 방문하는 그런 방문들이 되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상 식사만 하고 오실 일도 별로 없고 방문을 하시면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거주 단위상 장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4명이 모여서 식사만 하면 모르겠는데 장시간 같이 머무를 수도 있으니까 집은 안 된다 이런 거네요? 네, 집이라는 공간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 결국에는 자택 모임에서까지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게 되면 사적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정에서는 허용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따로 사는 직장인 자녀가 오후 6시 이후에 접종 완료자인 부모님과 식당에서 만나는 것은 되는데 집에서는 식사를 할 수가 없다. 다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요. 아무리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라고는 하지만 다중이 모이는 식당과 카페보다는 4인이 모이는 가정집이 더 위험하다는 뜻이냐.
뭔가 해야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수를 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려면 가족끼리 만나는 걸 먼저 해줘야지 도리가 아니겠느냐. 무슨 효과가 있겠으며 또 원칙도 없는 결정이다. 이런 지적까지 내놨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서 내놨을 텐데 이번에 이제 인센티브라고 내놨잖아요. 접종 맞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에 식당, 카페에서 4명까지 가능하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들으셨지만 전문가들도 뭔가 좀 궁여지책이다, 그다음에 원칙도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6시 이후에 4명까지 모일 수 있다라고 해도 2명이 백신 접종 완료자. 지금 제 주변에도 봐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다 완료한 한 20대에서 40대까지 거의 없거든요. 네. 2차까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르신들일 텐데, 그랬을 때 저녁 시간에 그렇게 활성화가 돼서 영업에 도움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기본적인 의문이 좀 있고, 6시 이후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차 한잔 금방 9시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을 당긴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서 집단 감염이 한 30% 정도 지금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이제 줄이는, 여기에 방점이 찍힌 거고,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4명까지 좀 허용하는 이런 식으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더욱더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한숨이 더 깊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고요. 지금 자영업자들 보면은 투잡, 쓰리잡 뛴다 이런 분들 뉴스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어서 이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이 보상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이런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자영업자들의 손실 부분이 좀 보상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굉장히 좀 아니란 판단으로 보이고, 이렇게 조금 더 가다 보면 자영업자들로서는 사실 비명밖에 지를 게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은 극한적인 또 투쟁으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정치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좀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4차 대유행이 길어지는 사이 국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은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정치권에서는 백신 거지와 이 막무가내 트집 등 이 다소 격한 표현의 단어들이 나오면서 여야 간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을 두고 여야의 대립각이 격화되는 건 지속된 백신 수급 불안에 결국 터져버린 이 모더나 반토막 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요, 모더나사가 우리나라에 9월 첫째 주까지 약 701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모더나사가 당초에는 850만 회분을 줄 수 있었는데 또 그것보다 절반 이하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늘어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모더나 백신 101만 회분을 시작으로 5일까지 701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당초 계획인 916만 회분보다 여전히 215만 회분이 모자란 수량인데다가 7월에 받지 못한 물량 66만 회분, 이것도 좀 기약이 없는 상태고요. 일부 물량도 9월 첫째 주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사실상 또 공급이 지연된 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모더나 물량 확대로 추석까지 3,600만 명 국민의 1차 접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 모더나가 물량 확대를 약속을 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백신 거지?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 우리 정부가요, 루마니아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모더나 백신을 공여받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대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홍준표 의원은 자괴감이 든다. 대통령은 K방역을 자화자찬하더니 백신 거지가 되었나, 이런 내용들의 날선 비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무상 지원이 아니라 양방향의 스와프라고 해명을 하면서 백신 유효 기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2달 이상 남아있다, 이렇게 반박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루마니아와는 상호 간에 필요한 방역 분야를 협력하는 목적에서 백신 사업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 정부의 모더나 백신 기부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더나 백신의 유효기간은 폐기가 임박한 백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국제 공조마저 흠집내게 여념이 없다면서 이 백신 거짓 발언을 한 홍준표 의원 등을 향해서는 외교적 결례까지 범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뒤늦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루마니아에서 이제 제공받는 백신 두고서 야당 일부 주자들이 좀 강한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보도가 나왔을 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그랬을 거예요. 아니, 네. 루마니아에서까지 백신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이제 루마니아 국영통신이 폐기 직전에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 요청이 들어갔고 정부가 확인 중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맞는구나 해서 이제 초기 단계에 그런 보도가 많이 그렇죠. 쏟아졌던 것이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한 거죠. 이건 기부하는 그런 게 아니고 백신 수합으로 일단 빌려고 나중에 갚는 거다라고 했는데 초기 보도가 그렇게 대량으로 쏟아져 버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백신 부족 그 상황 속에서 루마니아에서까지 빌려오는구나 일종의 좀 자존심의 상처를 좀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통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한 상황은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는 수합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 국민들이 백신 이 수급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안감과 관심도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그런 문제점 속에서 루마니아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그런 자존심이 상한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온 이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비판과 반박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말 사이 논쟁이 격화된 두 가지 난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고요. 또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도처의 미군 기지를 아프간 난민 임시 수용 장소로 사용한다.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그리고 그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보신 것처럼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카불 공항에는 일주일 넘게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수많은 부모들은 어떻게든 아이라도 탈출시켜보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지는 아이들도 많아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모들이 마지막 힘을 짜내서 자신의 아이들을 저렇게 외국 군인 손에 건네고 있는 모습도 보고 계신데요. 장벽을 넘으면 보호받지만 도중에 철조망에 떨어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밀고 밀리는 난리통에 압사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임시 난민촌으로 거론된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또 독일, 이탈리아 등의 미군 기지인데 우리 국방부는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가 아프간에서 대피한 사람들로 과밀해 있는 상태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문제가 한미 간에 논의될 개연성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도 입장을 밝혔죠. 네, 이 지시를 하달받지는 못했지만 임무 지시가 내려지면 한국 정부와 이에 대해서 협력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여지 자체는 열어둔 겁니다. 현재 미국이 분류한 탈출 대상자는 미국에 협조했던 아프간인들과 가족들 약 5만에서 6만 5천 명 가량인데요. 현재 1만 5천 명 가량만 대피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3만 명, 4만 명 정도가 더 대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 인원이 다 한 나라로 이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프간 난민들이 우리나라 미군 기지로 이송이 된다면 아주 상당한 규모의 난민 유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군이 우리 영토 기지에 아프간 난민들을 데려오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과 함께 국민들의 찬반 논쟁도 상당히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게 현실화가 될 경우에도 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자체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건 아마 이제 각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가 그 대사관 이상의 어떤 주재권이 인정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상 미국 영토로 간주된다는 얘기인데요. 미국은 해외 주둔국과 협정을 맺었고 각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이 치외 법권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이 국제 현안도 당연히 분담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 난민 수용 문제는 우리 주권과도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고요. 또 한미 간 충분한 사전 논의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만약 결정이 된다면 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프간 난민들의 한국행이 결정될 경우에 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미군 기지에 수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미국이 주한 미군 기지를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지로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 이 경기도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잘 협의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떻죠? 네,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 아프간 난민이 이송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의 댓글을 좀 살펴보면요. 반대를 표명한 의견 중에는 종교적 거부감을 나타낸 댓글이 눈에 띕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종교적 혈투를 왜 대한민국이 짊어져야만 하는가? 안타까운 건 맞지만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건 싫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미국의 갑질이라는 볼멘 소리도 있었습니다. 넓은 미국 땅 두고 왜 우리나라에 들이는 건가? 일은 미국이 저질러 놓고 왜 우리한테 뒤처리를 맡기는가?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강제로 떠안는 건 찬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군요. 네, 맞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중도센터장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워낙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좀 워낙 국내 여론이 빡빡한 편이라 많이 빡빡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답답한 것이 이 빡빡한 이유가 이 이슬람 혐오라는 잘못된 이 페이크 뉴스에 기반한 것인데 제가 그런 걸 접할 때마다 늘 드리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테러 주의자들의 종교를 봤더니 소위 뭐 이슬람이더라. 이들이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 근데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제일 쉽게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이에요. 네. 이들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 그 무슬림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그 피해를 피해서 여기를 온 거다라고 말하지만 잘 설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프간 난민 수용에 일부 누리꾼들은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합니다. 본인이 난민이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보일 것이다. 난민 수용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익만 쫓으며 살 수는 없다.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입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요. 아프간 사태와 난민 수용 문제 등은 차후에 외교부 또 안보실과 협의해서 더 구체적인 말을 꺼낼 수 있을 때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다수 정치인들이 일단은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이 일방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후보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부에서 신중한 태도로 협의를 요청해야 할 것 같다. 미국이 우리와 합의한 사항 등 협정을 넘어서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박 후보와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또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미군 기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그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인접 국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수송상의 문제를 오버라는 게 아니라 뭘 하든 간에 우리 정부와 협의한 바 없고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송 대표는 거쳐가는 건 괜찮은데 우리나라에 난민촌을 만드는 건 그거는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송영길 대표는요.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벌여왔던 재건 사업에 참여한 아프간인 400여 명은 우리나라로 데려와야 한다. 이런 입장 또한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이 된 만큼 그런 방면으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또 민주당 일각에선 인도적 차원에서 이 적극적인 난민 수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프간 여성과 난민에 대한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겨우 빠져나와 살아남는다 해도 국제 난민이 되어 다시 생존 문제에 직면한다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사회와 정부의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인권과 세계 평화, 성별, 종교, 사상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생명 존중, 이 폭력과 억압으로 유린되는 기본권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며 이 공동체 의식이 발휘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방점을 두고 일단 긍정 검토를 거론했지만 일시적 수용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난민을 일시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하는 것 등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런 논평도 냈습니다. 정의당 입장도 눈에 띕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우리를 찾아오는 아프간 난민들이 있다면 한국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일부라도 대한민국이 받아들이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아직 뭐 이제 정부,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뭔가 확실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 보도나 아니면 뭐 진행되는 그런 걸 예측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한미군 기지 어느 한 곳에 일시적으로라도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워낙 뭐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이 국민들은 많은 반면에 수용하는 데는 이미 유럽 쪽은 상당 부분 좀 한계에 달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아예 장벽까지 다 쳐서 받겠다고 하고 푸틴이나 러시아나 오스트리아 쪽도 뭐 난민은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미국의 재건 사업에 우리 측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와 관련된 아프간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까 한 400명 정도. 예, 400명 정도.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와 같이 일한 아프간 국민 중에서 뭔가 이 좀 아프간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일고 있고 저는 뭐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국내에 있는 아프간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뭐 불법 체류자든 뭐든 간에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도 아마 난민 신청을 하거나 난민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만약에 그런 우리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별도의 그런 아프간 난민들을 미군 기지에 수용 요청을 했을 때의 문제 이렇게 아마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군이 아마 직접 그 어떤 미군 기지를 거쳐서 일시적으로 수용했다가 미국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항구적으로 어떤 한국 내에서 아프간 난민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은 뭐 미군 기지에 좀 수용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본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주로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고 우리로서는 그 우리와 관계를 맺었던 그 중에 아프간 그 국민들 400여 명에 달한다는 그 부분과 국내 아프간인들의 문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대선 주자들이 주말 동안 입씨름을 벌였던 사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여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의견을 보시면서 상당히 언쟁을 세게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금요일에 입장을 밝혔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맹을 깨고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직접 열었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출신이 더한다 그랬는데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충정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직 기자라면 바로 이런 언론중재법
을 환영했을 것이다, 자청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아져 있고요. 특히 그 언론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또는 다른 손해를 보신 분들은 구제할 길이 또렷하지가 않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보듯 뻔합니다.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윤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이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비판이다, 이런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 언론중재법은 공포 후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했고요. 또 언론중재법이 당장 내일 통과된다 해도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이 진정으로 시민의 자유를 걱정한다면 법을 잘못 해석하지 말고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던 진중권 전 교수가 오늘 오전 이낙연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푸틴, 두테르테나 하는 짓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에게 질문이 있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보도는 진짜 뉴스냐 가짜 뉴스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재명 후보도 좀 대답해봐라, 이렇게 또 덧붙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허위 발급받았다고 판시됐는데 일부 지지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진 전 교수가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언론중재법이 통과될 경우 갈등이 첨예한 사안의 경우 이 기사 작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모레 언론중재법 본회의 강행 처리를 앞둔 민주당은 탈레반에 비유하면서 언론중재법도 결국 조국 사태의 연장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언론재갈법은 제2의 그리고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합니다. 오만하게 독재의 길로 가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법사위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따져 나가겠습니다. 네, 이 국내외 언론단체의 우려와 또 야권의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지금 뜻을 접지 않는 한 이제 내일 법사위 그리고 모레 본회의에서도 법이 이제 강행 처리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뭐 지금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거대 여당이라서 그런데 이 민주당이 이번 주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거듭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이 달라진 여권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4년 전이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한 언론에는 경의를 표한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보고 오겠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언론에 대한 여권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보도, 또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보도까지 줄을 이으면서부터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실명이 유출된 경위, 이를 왜곡 과장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언론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지 의혹적이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언론중재법을 놓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기자 출신 이낙연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이 박용진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공식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박용진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 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로 언론의 비판 견제 기능 부분에서 이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모든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뤄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 법사위 단계가 남아 있는데 이런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김두관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당론을 어떻게 반대하겠냐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살펴보니 독소 조항이 많이 있었다고도 말을 했고요. 여기에 정세균 후보 역시도 가능하면 여야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일부 대선 주자들도 이제 부정 내지는 반대 그런 뜻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법을 이제 통과시킬 그런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여러 일각에서 나오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이렇게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여권 내의 그 강성 지지자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들,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부분들이었죠. 검찰개혁 부분은 어쨌든 일정하게 이제 지금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뭐 물론 여러 가지 앞으로도 뭐 더 수사권 자체를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이제 남은 건 언론개혁이다. 지난 뭐 이 4.7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그런 흐름이 조금 더 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상임위 부분도 또 야권의 이 분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이른바 개혁 법안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여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언론중재법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은 여권 내의 지지층을 더 결집하는 내년 대선을 앞둔 그런 측면에서 여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막상 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사실은 이 여권의 의도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뭐 이 부분은 언론단체뿐만이 아니고 국내만이 아니고 또 세계신문협회나 IPI 등도 전부 반대를 하고 있고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고 언론단체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뭐 김두관 의원도 뭐 독소 조항이 살펴보니까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여야 간 그리고 언론단체까지 포함한 이 3자 간의 논의를 조금 더 진행을 시킨 이후에 어떤 통과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부 야당과 그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를 밀어붙였을 때 그 이후에 오는 그 후폭풍 같은 것들이 또 상당할 텐데 그것이 또 감당이 되겠는가 그리고 의도대로 안 됐을 때 또 그것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등등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던 지난 주말 이후죠.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기업을 위한 구제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나 국민의힘 원내대표들은 이 법안을 보기나 하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데 무슨 허위 조작 뉴스를 보도하라는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겁니까? 저희들은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릴 자유, 이것은 언론 자유가 아닙니다. 언론 조작을 하겠다는 자유일 뿐입니다. 이 장외투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장에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네, 여기 아까 보여드렸듯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어제 일제히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고 나선 건 역시 주목이 되는 지점인데요. 특히 최재형 후보는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의 집단 행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긴급한 국가적 위기 상황 앞이라면
앞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13명은 각자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한다. 후보들 전체 이름으로 언론 악법을 비판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자 이런 제안에 나선 겁니다. 추 후보는 또 이런 주장도 했죠. 25일로 예정된 비전 발표회를 며칠 연기하고서라도 후보들 전원이 국회에 나가서 당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언론으로 하여금 할 말을 못하게 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이 법을 반드시 폐기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최재형 후보의 제안대로 국민의힘 주자들이 언론중재법 저지에 공동 대응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주제 영상 함께 해보시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그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얘기고 당대표를 흔들고 경선위원장을 바꾸고 경선 룰을 바꾸겠다는 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입니까? 현 지도부가 무너지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그리고 당내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홍원 전 총리께서 우리 당의 경선관리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선관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이렇게 수락하셨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당 내분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공식 사과를 했군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지난주 당내 극심한 갈등 상황 속에서 두 차례나 공개 발언을 생략하며 말을 아꼈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 당내 분란 상황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당내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진심을 담아 국민과 당원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는 많은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애타게 기대하시는 대로 꼭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비록 그 방법론과 절차에 있어서 우리 간에 다소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는 이상 이런 이견보다는 대동소이한 우리의 어떤 정권 교체를 향한 결집 마음을 바탕으로 모두 결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혼란과 그리고 여럿의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공정한 경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 지도부가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대표의 사과는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과 원희룡 후보와 벌인 녹취록 진실 공방, 또 당 경선준비위원회의 토론회 추진을 둘러싼 월권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당 대선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에 검사 출신이자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가 주말 사이에 보도를 했죠. 이 대표가 그러니까
정호원 전 총리를 직접 주말에 만나서 선관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이런 거였어요. 네, 어제 저희도 이제 이 제안을 수락했다 이렇게 또 단독 보도를 내기도 했었는데 네. 이 어제 조선일보 보도를 먼저 따르면은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 대표가 어제 오후에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에서 정 전 총리를 만나 당 선관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정 전 총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 이렇게 알렸는데요. 이 대표 역시 오늘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정 전 총리께서 당 선관위원장을 수락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정 전 총리에 대해서 당내 존경을 받고 또 무엇보다 승리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러면서 최고의 결의를 통해 정 전 총리께 공정한 경선 관리와 또 흥행을 위한 전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도 밝혔는데요. 정호원 전 총리의 과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아주 열심히 했고 엄정하게 하고 있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검사들 다 내쫓고 공소유지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그걸 내쫓았다고 주장을 하면 뭐 답할 말씀이 없습니다. 자, 대단하신 소신입니다. 자, 이래서 한 사람만 쳐다보니까 이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정 전 총리가 검찰 출신인데 앞서서 역시 검찰 출신인 윤석열 후보를 만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전 총리는 지난 5일에 윤 후보의 요청으로 만남을 가졌고 이 대선 전국과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윤 후보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윤 후보가 이 폭넓은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국가 원로인 정 전 총리를 만나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고언을 들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정 전 총리가 이끄는 당 선관위는 오는 26일에 출범할 계획이고요. 이 당내에선 정 전 총리의 선관위원장 선임이 당내 혼란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어제 저녁에 저에게도 전화를 해서 정원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의사를 물으셨고 저도 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동의하는 입장이고 그분 뭐 임명하시는 데 대해서 크게 뭐 반대하실 분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우리 당에 그래도 좀 원로께서 맡으셔서 별 잡음 없이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 간다면 뭐 그동안 여러 가지 혼란상이 모두 거쳐지고 새로이 또 출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가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공식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큰 틀에서 어떤 국면 전환, 이제 그동안의 갈등 상황을 끝내기 위한 일종의 좀 판정리를 위한 이 상황을 만드는 차원에서 사과를 한 것이고, 이어서 이제 선관위가 바로 26일 날 출범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또 상당 부분 힘이 또 옮겨가겠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처음 이 국민의힘 당대표 됐을 때 생각해 보면 30대 원의 당대표의 탄생이 상당한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의 그런 바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달 거치면서 상당 부분 이제 비판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이 변화의 흐름, 그리고 2030 세대에게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나름의 정치적인 영향력, 이것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제기됐던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좀 소통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들을 좀 하고 외부에서 뭐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부의 최고위원들이나 충분히 이제 좀 협의해 가면서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문제 의식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비판이 쏟아졌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사과를 계기로 이준석 대표도 뭐 정치 평론가가 아니고 이제 당 대표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의 말은 줄이고 내부의 소통은 좀 늘려가면서 국민의힘 나아가서 야권 전체의 큰 판의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좀 주력을 하게 된다면 누가 이제 후보가 선출되든 그 후보와 함께 이준석 대표가 특히 젊은 세대를 이 선거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뭐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은 당내 갈등 상황을 봉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 대표가 이제 정호원 국무총리를 사실 이제 선임을 한 것도 이전에는 이제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서병수 경선위원장, 경선 준비위원장을 이제 선관위원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정호원 전 총리로 마음을 바꿨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윤 후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주말 사이에 이 대표와 윤 후보 측의 신경전은 한층 더 고조된 분위기입니다. 지난 20일 일요신문이 윤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비대위 카드를 구상 중이며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 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확산된 겁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아니 경선 버스 8월 말에 출발한다고 버스 세워놓고 기다리고 이제 앉아서 있었더니만은 갑자기 사람들이 뭐 운전대 뽑아가고 예, 밖에다가 막 페인트로 막 낙서하고 예, 의자 다 부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네, 논란이 커지니까 윤석열 캠프 측은요, 황당무계한 허위 보도다라면서 가짜뉴스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러면서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 역시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일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하지만 당내 다른 주자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 논란의 파장이 더욱 커졌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윤 후보가 더 이상 캠프 뒤에 숨어서 침묵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비교적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하태경 후보는 법적 대응 검토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법적 대응을 해라 이렇게 윤 후보에게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희룡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서 당에 들어와 정책은 안 만들고 개판만 만든다 이런 비난을 내놨고요. 여기에 유승민 후보까지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대선은 보나마나 필패다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윤 후보 측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그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얘기고 또 이런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목 자체부터 이준석 힘 빼고 당 장업, 윤석열 캠프 비대위 카드 검토 내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윤석열 캠프 내에서 비대위의 비읍자도 나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최재형 후보의 SNS 글에서 이 기사를 가정으로 한 윤석열 캠프에 대한 비판 글이 게재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뉴스가 쏟아진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황당한 가짜 뉴스라고 거듭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윤 후보 측은 이 최재형 후보 측이 확실하지도 않은 뉴스를 확산시켜서 논란을 키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최 후보가 해당 뉴스를 근거로 윤 후보 캠프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언론들은 당연히 해당 뉴스를 갖다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건 이 최 후보 측이 아니라 이 대표의 사퇴를 거론한 윤 캠프의 민영삼 전 특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 전 특보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권 교체 대업 완수를 위해 이 대표는 대표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서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든지 아니면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때까지 무건 수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지호 전 의원은 이제 탄핵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민영삼 지금은 이제 전특보겠지만 사퇴까지 언급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비대위 추진설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윤 캠프 인사가 이 대표의 사퇴까지 공개적으로 거론을 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 전 특보는 글을 삭제한 뒤에 캠프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단상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얼마 뒤 윤 캠프는 민 특보가 사의를 표명해왔다면서 국민 캠프에선 이를 수용해서 특보직에서 해촉했음을 알려드린다며 발빠르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와 이 대표 간 갈등이 여진히 지속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유승민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를 정면적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윤 캠프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윤 후보 본인이 직접 사과에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유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캠프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다라는 말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캠프 인사가 계속 당대표를 흔드는데 이런 일이 후보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본인의 캠프 하나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말입니까?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에 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선 윤 후보의 지지 모임인 윤사모가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윤사모는 성명을 통해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선 이 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 정권 교체를 가로막는 이 대표는 당장 사퇴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캠프는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재현 의원이 오늘 오전에 윤사모의 집회를 언급하면서 윤사모는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와 무관하게 활동하는 자발적 단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또 장 의원은 이 집회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이 당내 갈등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당의 단합을 강조해온 윤 후보의 뜻을 존중해서 이 집회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윤 후보 캠프 내부가 손발이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인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야기와 측근 참모들의 이야기가 다르게 나올 때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벌써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 캠프 하나 그럼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나라를 이끌겠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 저는 이게 윤 후보 캠프에서의 인물 영입 기준이 과연 있는가 또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인물들을 영입을 했는데 여기저기 막 영입은 했지만 그 부분이 체계적으로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지 상호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입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이미 캠프에 영입된 상태에서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겠습니까? 그 내는 것 자체가 캠프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 이 부분은 결국 윤 후보의 캠프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캠프에 들어간 인물들이 어쨌든 활동하는 그 바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신뢰감과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한편 긴 잠행을 끝낸 윤석열 후보 청년층과의 본격적인 소통을 예고하면서 민지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가 찾는 민지 과연 누구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요즘 MZ세대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데 이거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취업 걱정도 되고 휴학까지 생각한다는 거야. 결혼하고 싶어도 살 곳이 없다는데 이런 거 좀 우리가 시원하게 해결해 주자고.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MZ세대를 위해 윤석열과 함께 바꿔봅시다 대한민국. 네, 영상에서 살펴보셨듯이 이 민지는요, MZ세대를 의인화한 겁니다. 윤 후보 측은 이 캠페인을 통해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대상인 청년 세대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 좋은 아이디어다 이러면서 윤 후보를 응원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MZ세대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다 비판적인 반응도 나왔는데요. 이 해당 영상에서 윤 후보가 캠프 관계자들에게 다소 가르치려는 듯한 모습을 인위적으로 연출한 장면이 청년 세대들에게는 다소 와닿지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오늘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오후 4시에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조사 결과가 대선 국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또 이낙연 후보가 지역 순회 경선 첫 경선지죠. 충청 지역을 찾아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충청권에서 우위를 가져가면 이재명 후보는 1위 굳히기에 또 이낙연 후보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총력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1일에 이재명 후보는 세종시청을 찾아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또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서 신속한 강행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 최근에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강행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이 후보의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세종의사당 관련된 법안이 계속 야당의 반대나 또 시간 끌기로 진척이 안 되면 이럴 때야말로 강행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원하시고 또 타당하고 또 반대나 지연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80석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됩니다. 아니,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 강행 처리, 날치기, 물론 명분을 갖고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논란을 자초하는 발언들이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는 상대가 잘 못하면은 나에게 기회가 온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면서 여당보다 더 좋은 제안을 내놓고 국민이 선택하면 몰라도 요즘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 에너지는 유한한데 쓸데없이 낭비 말고 필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고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어제 민주당 대전시장을 찾아서 이 충청권 발전 전략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발언도 먼저 들어보시죠. 충청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 완전 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명락대전의 당사자인 두 후보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20일에도 이 정치적 사안들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처리해야 할 것이 세종의사당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 이른바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에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이 9월 정기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그러자 여당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강행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그동안 세종의사당법 설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 관련하여 우리 당이 마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할 근거 범위를 마련할 계획이며 다만 국회를 쪼개어 분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과다한 행정비용 그리고 행정 효율의 저하, 신속한 의정 활동에 대한 침해 등으로 해서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근거법 마련에 착수하겠다. 이런 국민의힘을 향해서 시간 끌기 계획은 아니길 바란다.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에 충청도민은 여러 번 이미 상처를 입었다. 본인들이 매듭을 짓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편 정세균 후보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당정청 여야 합의안을 무시하고 경기도만 100% 주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독불장군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전혀 없다고 이재명 후보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른바 세종의사당법, 이것에 긍정적이에요. 뭔가 충청표를 의식해서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네. 봐야 되겠죠. 지금
이른바 영충호 시대, 그러니까 영남, 충청, 호남의 시대, 충청 인구가 호남 인구를 앞질렀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2016년부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충청 인구가 한 550만, 그리고 호남 인구보다 한 30만, 40만 정도 더 많습니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그만큼의 힘을 더 갖게 된 측면이 있는 거고, 지금 뭐 국회만 봐도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 또 민주당 뭐 국회 부의장 김상희 의원,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도 정진석 의원 내정됐어요. 네. 의장과 부의장 3명이 전부 다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을 생각할 때 어차피 이제 여권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야권도 전부터 뭐 얘기를 해왔으니까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서로 먼저 더 해주겠다 뭐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네, 화제를 바꿔서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지난 6월 이 경기 이천의 한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 이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와 먹방 촬영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일정을 즉시 취소하고 더 빨리 현장에 갔어야 한다는 이 지적이 마땅하다 이렇게 올리면서 저의 판단과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 말씀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처음 일이 터졌을 때는 그 사과하라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네.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꿨군요. 네, 맞습니다. 이 첫 관련한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재명 지사 측 그리고 또 경기도는 사건 당일 재난 총책임자로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했다 이러면서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주장이고 억측이다 이런 반박도 내놨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현장에 재난본부장, 안전본부장이 있고 또 제가 부지사를 파견하고 또 현장 상황을 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늦게 다음 그 경남 일정을 포기하고 또 현장에 새벽에 도착해서 현장 지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정을 다 취소하고 새벽 1시가 넘어서 현장에 가서 제가 3시 정도까지 현장 지휘하고 관리했는데 이걸 가지고 빨리 안 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좀 부당한 거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을 왜곡한 말도 안 되는 공격이죠. 들으신 대로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보에 빗댄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비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하며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세월호 현장을 파악도 안 하고 이제 보고도 회피했던 게 문제인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세월호 빠지고 있는 현장에 구조 함정이 왜 안 갔냐라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저는 현장에 마산에 이제 창원에 가 있긴 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과했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은 여전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캠프의 이 정운현 군보단장은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먹방 촬영 경위를 해명하면서 거짓말 또는 왜곡을 했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한 궤변을 늘어놓고 누구처럼 또 원팀을 운운한다고도 비판했는데요. 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캠프의 이기인 대변인도 이 반성한 듯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면서 이 참사 중 관외에서 떡볶이 먹방을 찍었던 무개념 행동에는 변명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대선 주자죠. 윤희숙 후보는 이 지사가 할 일은 사과가 아니라 귀가다 이런 주장도 내놨는데 지금 국민들이 현장에 일찍 오지 않았다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다.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심성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하면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기본적인 도덕감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그러고도 화재 희생자에게 절절한 연결사를 썼냐 이런 지적도 내놨는데요. 당시 장례위원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연결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긴박했던 그날 그 순간에도 그는 어김없이 동료들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영영 이별해야 할 줄 정녕 알지 못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과했다면서 이제 논란은 사라져야 한다고 옹호했고요. 추미애 후보는 논쟁감도 아닌 논쟁을 벌여 한가한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런 논란 가운데 한 소방관이 쓴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해당 소방관은 경기도 소방직 임명 게시판에 재난 현장 정치인 방문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도지사가 쿠팡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정치인들이 방문하면 의전을 비롯해 사진 촬영 등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 활동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라면서 이 정치인들은 불필요한 재난 현장 방문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사고 시 처우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까 녹음도 들으셨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일만 해도 자신에 대한 비판을 갖다가 부당하다, 그다음에 사실 왜곡이다, 말도 안 되는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불과 이틀이 안 돼서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이제 다른 그 전에 일정이 이제 그 도교육감 면담하고 민주당 경남 도당 방문하고 이런 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황교익 씨와의 유튜브는 떡볶이 먹방, 이게 그러니까 화재가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데 떡볶이 먹방, 이 그림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소방관 문제가 아무래도 더 좀 심각하게 그렇죠. 그 이제 김동식 구조대장의 문제 실종된 상황 속에서 했다. 특히나 어쨌든 그 먹방 그 영상을 저도 봤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마 중도층의 표심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빨리 이 부분은 논란을 좀 끝내고 사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